한내여자중학교 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문 시간의 노진희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일주일 만에 보는데 잘 지냈나요, 여러분? 네, 잘 지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온라인 개학을 한 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얘긴데 여러분들 많이 답답하죠?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힘든 점도 많겠지만 등교 개학 전까지 조금만 더 힘내서 수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이번 시간은 네 번째 시간으로 그림 문자 해독하기라는 새로운 대단원에 들어가는 첫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한문이나 한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림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한자는 정말 어, 다른 사물을 본떠서 만든 거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표시를 해서 만들었기도 하고, 어, 뜻과 음을 의미하는 것이 합해져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한자라는 문자이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꾸불꾸불 아니면 똑바로 직선 모양이나 점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로 이루어진 문자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네 가지 중 총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롭게 대단원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대단원에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배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 대단원에 대한 소개, 교과서 10쪽을 모두 펴고 얘기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 대단원에 새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림 문자 해독하기라는 대단원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안겨줄지,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우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볼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림 문자는 한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자는 그림같이 꾸불꾸불 생긴 문자야. 그림 같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라고 했었어요. 자, 밑에 생각 열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원시적인 문자 형태를 지녔으면서도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상형 문자인 한자는 오래전에 간직한 인간의 감정과 생각, 기억들을 복원하면서 읽을 수 있는 문자이다. 한자는 다양한 도형을 닮아 있고 여러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어 학습 요소와 재미가 풍부하다. 이 단원을 통해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자인 한자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해보자. 자, 우리 한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나요? 인간의 감정과 생각, 기억을 복원하면서 읽을 수 있는 문자다. 그리고 다양한 도형을 닮아 있다. 여러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 한자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런 것을 한자의 짜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 한자의 짜임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자, 한눈에 보기.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우리 이 내단원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배울 텐데요. 선생님이 방금 한자의 짜임이라고 했었죠. 한자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심층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먼저 첫 번째에는요, 사물을 본뜬 그림, 이미지로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상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물을 본떠서 만든 한자에 대한 상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사물을 본뜬 그림 이미지의 부호를 첨가해서 다른 의미의 글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한자에 부호를 첨가해서 새로운 의미의 한자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에 부호를 특별하게 첨가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글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의미를 갖는 부호 그림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방식,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글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자는 의미를 갖는 모양과 모양이 결합한 문자이다. 그래서 한자를 해체해보고 그런 글자들의 의미, 음을 이해해서 본래 한자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보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순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맨 처음에 살펴봤던 상형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였던 지사라는 것이 있는데 네 가지 중에 두 번째를 지사라고 하거든요. 자,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상형, 지사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해서 이제 학습 목표.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한자의 짜임인 상형의 특징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지사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를 잘 이루기 위해서 지금부터 선생님의 수업에 꼭 집중을 해주세요. 자,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먼저 교과서 15쪽을 펼쳐볼게요. 15쪽에 보면 실력 따지기라고 해서 문제들이 나와 있죠. 원래는 수업하고 나서 이 문제를 푸는 건데, 오늘은 선생님이 교과서를 보다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한번 먼저 보고 갈게요. 문제를 볼게요. 현대로 공간이동을 한 조선시대 선비들의 대화입니다. 내가 선비라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지 마지막 말풍선을 채워봅시다 라는 문제입니다. 만화 한번 찬찬히 볼까요? 두 선비가 나와 있는데 한 선비가 이보게 이게 무슨 표시인가 라고 했어요. 보니까 우리가 휴게소 같은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표시네요. 어디예요? 네, 화장실이죠. 자, 이렇게 화장실 표시인데 이 분들은 이것들이 화장실 표시인지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석이 아닌가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건요. 남자와 여자가 7살만 되면 한 자리에서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7살이면 떨어져 있어야 되니 남자, 여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화면 보니까 청소부 아주머니인가 봐요. 화장실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두 선비가 놀라면서 여기가 화장실이란 말이냐. 단순하게 남자, 여자이기 때문에 떨어뜨려 놓은 곳인 줄 알았던 거죠. 화장실인 걸 알고 놀란 눈치예요. 그런데 한 선비가 이해를 할 수 없다면서 화장실이라면 이렇게 그려야지 하고 붓을 꺼내 들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말풍선에서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선비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내가 선비였다면 화장실을 어떤 마크를 해놨을 것인지에 대해서 직접 그려보는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시간을 좀 줄 테니까 강의를 잠시 멈추고 마지막 말풍선을 채워봅시다.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선비들이었다면 어떻게 화장실 마크를 만들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서 그려보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잘 그려봤나요? 자, 우리 그러면 마지막 말풍선에서 화장실을 어떤 표식으로 나타낼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떤 것을 그렸나요? 네, 우리가 조선시대라는 것을 감안해서는요, 조선시대에는 화장실이 지금과 같이 잘 발달되어 있었을까요? 네,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처럼 버튼을 눌렀을 때 물이 내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지도 않을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화장실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썼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 자,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어떤 건지 혹시 아나요, 여러분? 네,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물건이 무엇인고 하면 방에서 있을 때 화장실까지 가기가 굉장히 멀었어요, 옛날에는. 그죠? 그래서 이런 화장실을 대신하기 위해서 방에서 간단하게 일을 볼 수 있는 변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요강이라고 하는 물건이에요. 자, 이 요강이라고 하는 물건을 이선비가 그렸을 수도 있겠고요. 지금과 같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이 변기를 표지판처럼 잘 표식화를 해서 이렇게 기호같이 그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이건 자세를 잘 보면요. 남자 그리고 여자 머리를 묶고 있죠. 이렇게 볼일을 보는 자세를 해놓은 나라도 있다고 해요. 선생님이 알기로는 스페인이 이런 표지판을 쓴다고 하네요. 그리고 선생님이 만약에 이 선비였다면 어떤 것을 그렸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좀 더럽지만 우리 응가 모양의 표식을 해놓으면 화장실이겠거니 하고 이해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은 이렇게 응가 모양을 한번 그렸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상형이 무엇인지 앞에서 생각했던 것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13쪽으로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교과서 13쪽에 본문 살피기 부분을 볼까요? 자, 한자의 짜임이라고 해서 우리 상형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한자의 짜임은 선생님이 앞서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간단히 그 교과서에 필기를 해보면요. 한자의 짜임은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네, 그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는 것이 한자의 짜임입니다. 그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상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상형이 어떤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한자의 3요소 잘 배웠죠? 자, 이것은 모양, 그죠? 그리고 이것은 뜻, 이것은 그래서 형, 의 이렇게 3요소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상이라고 읽는 이 한자는 어떤 뜻인지 보니까 본뜨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온 한자는 이 모양은 형이라고 읽고요. 뜻은 형상, 모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한자가 합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본 떴는데 무엇을 본 떴느냐 하고 보니까 형상, 모양을 본떴다 라고 풀이가 되네요. 그래서 한자의 짜임 중에서 첫 번째인 상형이 의미하는 것은요. 사물의 형상을 본떠서 글자로 만들었다. 한자로 만들었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상형 문자는 먼저 첫 번째로 해입니다. 자, 해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 모양은 이렇게 보통 많이 그리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 해를 원형의 가운데 중심을 딱 찍어서 이게 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각지게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1이라는 이 한자,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일, 날일 이렇게 쓰이는 한자로 우리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해일, 날일 이런 이 한자는 해의 모습을 본떠서 이 모양으로 변형된 한자이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로 이 나무 모양을 본뜬 한자를 볼게요. 자, 이 나무에서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상형으로 모양을 본뜬 것으로 나타냈는데, 자, 이 부분은 가지, 나무 가지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그래요. 뿌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정교하게 돼서 이렇게 나무, 목, 우리가 쓰는 나무목이라는 한자로 변형이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한자를 볼게요. 양팔과 양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사람의 모습에서 크다라는 의미를 만들었다. 자, 우리 보통 이런 자세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 사랑해 라고 했을 때 이만큼 할 때 이렇게 양팔을 벌리는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엄청 많다, 되게, 엄청, 뒷방 이런 의미로 우리 쓰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양팔, 양다리를 모두 벌리고 있는 모양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한자로 바뀌었는데요. 자, 이 한자로 변형됐을 때 이 한자는 클대라는 한자로 우리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소의 뿔을 본떴다라고 했는데, 자, 소가 있고 양쪽으로 뿔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모양을 본떴다라는 문자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뿔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얼굴 윤곽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모양이 지금의 한자로 정교화돼서 소우라는 한자로 변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형 문자들을 살펴봤는데요. 한자가 만들어지는 첫 번째 원리로 모양을 본뜬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지사에 대해서 보기에 앞서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교과서 17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17쪽에 우리 지사를 보기에 앞서서 자, impossible. 자, 이 impossible 이라는 영단어 우리 알고 있나요? 갑자기 영어가 나와서 당황했죠. 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 impossible 이 영단어는 불가능하다. 우리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들어봤나요? 들어봤어요. 자, 못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임파서블이라는 단어는 불가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점 하나를 이용해서 우리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한번 만들어 볼래요? 자, 잠시 멈추고 impossible 이 단어에서 점 하나를 붙여서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만들어 봤나요, 여러분?
네. 자, 가능하다라고 만들기 위해서는 점이 어디에 붙어야 되냐면요. 네, 바로 여기 impossible에서 i와 m 사이에 이 축약 표시를 붙이니까 I'm possible 이 됐어요. 자, 나는 가능하다. 그래서 점 하나로 impossible, 불가능하다에서 possible,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었네요. 자, 이렇게 우리 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이 축약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특별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능하다에서 불가능하다에서 점 하나로 가능하다가 되는 매직. 자, 그래서 우리 이 점도 선과 관련된 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에 배울 지사라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7쪽 계속 보고 있죠. 우리 지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자, 이 마크, 우리 스모킹 아리아라고 해서, 자, 담배꽁초 모양이죠. 자, 이 담배꽁초 모양의 그대로 이런 표시가 있으면 흡연을 해도 되는 곳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금연구역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금연은 뭐예요? 그래요.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곳이다. 라는 건데, 금연구역은 그럼 어떤 마크로 우리 많이 볼 수 있나요? 그래요. 우리 금연구역은 자, 이렇게 원래의 흡연구역 모양에서 이렇게 선 하나가 그어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래의 흡연구역 마크와 금연구역 마크는 이렇게 선 하나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점이 붙어서 impossible을 possible로 바꿨고 그 다음에 지금은 흡연구역을 선 하나로 금연구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좀 전에 선생님이 말했듯이 이렇게 점과 선이 점 하나, 섬 하나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특별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사와 관련해서 먼저 생각해 볼 거리였는데 이렇게 지사는 점과 선 이런 표시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자의 짜임은 한자가 만들어지는 원리,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자, 우리 지사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 지사라는 모양이 가지고 있는 뜻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는요, 가리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시하다 할 때 이 지를 씁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가리키는지 봤더니 일을 가리킨대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직접적으로 본뜰 수는 없지만 추상적인 의미, 어떠한 것을 가리키는 데에 초점을 둔 것을 한자의 짜임 중에서 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뜻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구체적인 사물에 특정한 표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표시하는데 점과 선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방식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추상적인 것이지만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점, 선과 같은 부호 등을 써서 나타내는 것이 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다른 점선과 같은 부호 등을 사용해서 의미를 가리키는 것. 이게 지사라는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사들을 볼게요. 자, 먼저 우리 숫자. 자, 이 숫자는 한일이면 하나를 뜻하죠. 그래서 하나만 그었어요. 두이는 두 개, 그러니까 두 줄을 그었어요. 석삼은 세 개, 그러니까 세 줄. 자, 여기에서 넉사는 네 줄을 그었고요. 다섯 오는 자, 여기에 X를 표시했네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에서 좀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한자를 엄마 밑에서 배웠거든요. 엄마 밑에서 배웠는데 숫자를 한번 써봐라 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한일, 두이, 석삼까지는 썼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양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넉사는 당연히 네 줄이겠지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석삼까지는 자, 하나는 한 줄이고 둘은 두 줄이고 삼은 세 줄이니까 넉사는 네 줄이겠지. 그쵸? 그래서 10시까지 한 줄씩 더 늘려서 10시까지 10줄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기가 막혀 했어요. 어떻게 한자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줄만 그어서 10줄을 그을 수 있냐 라고 해서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도 이제 수업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숫자의 기본적인 의미 표현이 우리 지금 배운 지사이고 선으로 표현하는데 당연히 넉사까지 4줄, 다섯오는 뭐 이런 기호를 썼지만 5줄, 6줄 이렇게 해서 10시까지는 10줄 이렇게 썼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름 어릴 때의 내가 되게 굉장히 창의적이고 기발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개인적인 에피소드였는데 이렇게 숫자 같은 것이 그 줄의 개수로 의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네 줄은 실제로 한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넉사는 네 줄이 아니죠. 그죠? 변형되어서 하나 이런 모양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다섯 오도 이 부분이 좀 구부러진 모양으로 변형돼서 우리 쓰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숫자에 관련된 것들이 지사라는 거 볼 수 있었어요. 자, 지금 그 다음에 자, 숫자 밑에는 이제 두 번째 경우인데요. 자, 기준선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일자선이 있죠. 기준선에서 이 선보다 위에 점을 찍은 거, 그리고 아래는 선보다 아래에 점을 찍은 거, 이렇게 표시해서 위와 아래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라는 자, 이 일자라는 게 여기에서는 땅을 의미하겠죠. 기준선 땅을 의미하고 이런 구체적인 의미하는 것에서 의미 부여, 위, 아래 이 부분을 추가를 한 거죠. 점으로. 그래서 우리 선에서 위에 나타낸 것은 지금 이렇게 위상이라는 한자로 쓰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기준선에서 이 아래에 점을 찍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아래, 하 그래서 상하라는 의미로 우리 오늘날에 쓰고 있는 것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볼게요. 큰 사람의 머리 위에 선을 표시해서 머리 위에 하늘을 뜻하는 것. 자, 지금 우리 빨간 부분 말고 이 부분, 우리 쫄라맨 아나요, 여러분? 쫄라맨을 그릴 때 이렇게 머리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팔다리를 그리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모양은 아까 우리 큰 대를 봤잖아요. 구체적인 사람의 형상을 본뜬 것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양팔과 양다리를 벌리고 있는 이 모양이 큰 대인데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대에서 그 사람보다 위에 선을 하나를 그렸어요. 아까처럼 기준선을 그렸어요.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은 하늘이다라는 의미를 주려고
우리 이렇게 큰 데 위에 선 하나가 더 생겨서 우리 오늘날에 쓰는 하늘천이라는 한자로 변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발 아래. 이번에는 발 아래. 자, 똑같이 사람 모양인데 이번에는 발 아래에서 땅에 서 있다 라는 의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한자가 변형되어서 이 한자는 설립이라는 한자로 우리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자가 쓰인 것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기차를 탈 때 좌석이 있고 입석이 있어요. 좌석은 앉아서 가는 거예요. 앉아서 가는 자리고 입석은 앉아서 갈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가야 하는 자리를 의미하죠. 자, 그럴 때 사람이 서 있는 것을 이렇게 사람 밑에 기준선을 하나 땅을 만들어줘서 우리 설립자로 바꿔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람과 관련해서 볼게요. 자, 머리 위에 관을 쓰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이 사람 모양에 이 빨간 줄이 관에 해당하는 거예요. 머리 부분에 그은 거. 모자, 관을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남자들이 관을 쓰면 이제 직업을 갖는 거죠. 출세를 했다거나 그래서 지금 대장부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한자들을 예쁘게 정교화를 시켜보면 이 한자가 되는데 이 한자는 남편을 뜻하는 지아비부라는 한자입니다. 지아비부. 그래서 부부 할 때 하나는 이 지아비, 남편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는 이제 아내라는 한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출세를 해서 관을 쓰고 있는 모양. 그래서 옛날에는 남편들이 주로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남편, 지아비라는 뜻을 가진 지아비부라는 한자로 바꿔서 쓰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관을 쓰고 있었다고 했을 때 이 관이 잘못됐다. 그래서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로 지금 쓰이고 있다고 했는데 자, 관이 똑바로 썼을 때는 일직선이었는데 잘못되어서 삐뚤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지아비부에 그 머리가 삐뚤어졌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나가 더 붙었죠. 그래서 이 한자는 우리 이를 실이라는 한자예요.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했죠. 이를 실이라는 한자입니다. 이를 실이 쓰인 한자는 우리 분실되었다. 분실물이라고 하면 물건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쓰이는 이 한자가 원래 사람의 모양에서 쓰고 있는 게 잘못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주기 위해서 선을 가지고 의미 부여를 한 경우로 지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상형과 지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상형과 지사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하는 시간 가지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상형의 특징은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상형은 모양을 본뜬 거니까 구체적인 사물을 본떠야 된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상형의 특징으로 구체적인 사물을 본떴다라는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배웠던 지사는 뭐였어요? 어떤 것을 가리켜서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을 구체적인 사물에, 원래 가지고 있던 구체적인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썼어요? 그래요. 점과 선과 같은 것을 써서 의미를 부여했고 이런 것은 구체적인 사물에 점과 선을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는
추상적인 생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우리 알아봤었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상형, 지사에 이어서 다른 그림 문자들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오늘 배운 상형과 지사 교과서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서 잘 보고요. 모르면 다시 한 번 더 강의를 들어보고 상형지사에 대해서 우리 상세하게 잘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상형지사에 이어서 두 가지 그림 문자를 해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감사합니다.